오늘은 투자론 좀 해보게요. 오늘 투자론 열심히 해서 다 마무리 해보도록 합시다. 자, 투자론은요, 뭐 투자의 장점, 개념, 장점 이렇게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험과 수익은 투자의 장점, 단점, 그럼 지렛대 효과, 위험과 수익 배우고, 이 지렛대 효과 한 문제, 위험 한 문제, 수익 한 문제, 포트폴리오 역시 한 문제. 투자 분석할 때 세 가지 배우죠. 이제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 부분이 투자 분석할 때. 화폐 시황가치 기술, 그다음에 현금 수지,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그래서 분량도 많고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자, 투자론은 요약정리집 78페이지부터인데 여기는 다 필요 없고 여기서는 첫 번째 투자 이론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요 3번 필요 없어요. 현금 수지 측정할 때, 현금 흐름을 측정할 때 근데 두 가지로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현금 흐름이 발생할 건데 현금 흐름은 처분할 때 아니 보유할 때 요 취득할 때 돈 나가면 현금 유출이라고 그래요.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총 투자액 10억. 부동산 가격과 총 투자액 같은 말이고 투자한다면 얼마 나갑니까? 10억. 그것을 현금 유출액, 현금 지출액. 근데 운영해서 돈 들어와요. 운영할 때 영업하라고 하고 영업이라고 하고 운영과 영업이 똑같아. 영업할 때 현금 수익과 지출 이래서 나온 게 소득이득. 그 팔 때, 처분할 때 현금 수익과 지출이 있는데 이걸 처분수지 또는 매각수지 이걸 자본이득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한 4번 나오죠. 지문에.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현금 수익과 지출은 보유기간 동안의 운영을 통한 소득이득, 처분 시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옳은 지문이죠. 이렇게 시험에 출제한다면 이렇게. 이게 지금 이 말이잖아요. 대상보다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 처분 시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 4번 나왔습니다. 자, 투자의 장점.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 준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화폐 가치가 구매력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 구매력이 떨어진 것을 보호한다. 이걸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 인플레이션 했지 이런 말은 뭐 전문 용어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발생할 것 같을 때 그럼 여기 지금 인플레이션 뜻인데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발생한다 하면 당신은 부동산 가지고 있을래요? 현금 가지고 있을래요? 그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그럼 화폐 가치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막아준다. 이걸 구매력 보호 있다. 효과다.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해요.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구매력을 보호한다. 이렇게. 근데 화폐 자산이 뭘까? 현금 가지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 부동산 투자하면 구매력 보호한다. 이거 장점입니다. 장점, 단점이 쭉 나오는데요. 다 외우지 말고 요 인플레이션 했지 구매력 보호 효과 있다. 단점은요. 단점은 환금성이 낮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에 빠진다.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지렛대 효과가 가장 먼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두 가지 알면 돼요. 첫 번째 뭐 알면 돼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 게. 두 번째,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형태로 나타난다고 거다고. 지렛대 효과,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했더니 내 돈의 수익률이 변동할 수 있다.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타인 자본 이용이 있습니다. 내 돈이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 그런데 자기 자본이 순자산 그러거든. 순자산. 그래서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 그래요. 타인 자본 차익금이라고 하고 순자산이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다른 말로 순자산, 지분 투자액도 같은 말. 자기 자본, 순자산, 지분 투자액 다 같은 말. 대비 투자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나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이나 지분 투자 대비 투자 수익률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이걸 변화시킨다.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봐요. 전세를 끼고 주택 샀다. 전세금이 남의 돈이잖아요. 그럼 전세를 끼고 저당을 이용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융자를 끼웠다, 전세를 끼웠다, 타인 자본 이용했다, 주택 구입했다. 이것도 뭐다? 지렛대 효과다. 여기 보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습니다. 차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 자본하고 자기 자본하고 똑같아요. 총 투자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타인 자본 이용해 볼까요?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한다면 총 자본하고 자기 자본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요. 그러면 돈을 안 빌려면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이 똑같은데 이렇게 돈을 빌려오면 이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이 달라지고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달라져서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져요.
안 빌려오면 총 자본수익 10%, 자기 자본수익도 10% 안 빌려오면 여기서 돈 빌려왔더니 요게 자기 자본수익 높아져요. 총 자본수익률은 10%로 그대로 있어요. 요 총 자본수익률은 돈을 빌려오든 안 빌려오든 이자율이 높든 낮든 조금 빌려오든 많이 빌려오든 총 자본수익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자기 자본수익 변동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본수익이 높아지면 정해지랬대. 그럼 자기 자본수익이 변동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변동하지 않으면 총 자본 똑같아. 그것을 중립지랬대. 자기 자본수익이 떨어질 수 있죠. 그것을 부의지랬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정해지랬대, 부의지랬대, 중립지랬대 개념을 해요. 개념. 그러면 정해지랬더란 타인 자본이 했을 때 내 돈의 수익이 높아져서 총 자본수익보다 높아지는 것을 뭐라 한다? 정해지랬다고 한다. 그럼 중립지랬대는 타인 자본이 한다 하더라도 내 돈의 수익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부의지랬대는 오히려 내 돈의 수익이 떨어져 버린 경우, 이것을 부의지랬대. 그러니까 내 돈의 수익이 높아졌다 정, 내 돈의 수익이 떨어졌다 부, 변하지 않았다 중립. 그러면 어느 경우에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집니까? 즉 어느 경우에 정해지랬다고 발생합니까? 어느 경우에 내 돈 수익이 떨어집니까? 어느 경우 부의지랬다고 발생합니까? 그것은 차익금. 요 차익금리. 돈을 빌려오면 차익금리가 있어. 이자율이. 그 이자율 크기에 따라서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상식이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데 한 100억을 내가 빌려와 100억. 100억을 빌려오는데 근데 이자율이 만약에 0.01%라고 해봐요.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경우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 낮게 빌려오면 내 돈 수익이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져요. 그것을 정해지랬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해지랬다는 어느 경우입니까? 요 이자율이 엄청 낮을 때. 그러면 반대로 은행에서 100억을 빌려오는데 이자율이 20%야. 100억에 대해 20%면 연간 20%면 1년에 20억을 이자로 줘야 되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빌려버리면, 즉 이자를 많이 주면 내 돈의 수익이 뭐야? 떨어져. 그것을 부의지랬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지랬다. 예?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해질 때는 총 자본수익 10%인데 차익금리가 3%래요. 아주 낮은 금리를 빌려오는 거야. 총 자본수익 낮은 금리로. 그러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져. 안 빌려면 똑같거든요. 이게 안 빌려면. 그러니까 빌려왔더니 내 돈의 수익이 높아져서 자기 자본수익이 총 자본수익은 높아졌다. 이걸 정해지랬대. 그럼 중립지렛대는 변하잖아. 중립지렛대는 어떤 게 중립지렛대냐면 총 자본수익 10%, 차익금리도 10%야. 그러면 안 빌려오면 내 돈의 수익이 10%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와도 요 차익금리하고 은행 이자율하고 총 자본수익이 같아져 버리면 내 돈의 수익이 변동하지 않죠. 이걸 중립지렛대. 이거 시험 지문에 깔 때 이렇게 깔아요. 중립지렛대란 자기 자본수익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옳은 말. 또 이렇게 내죠. 중립지렛대 말을 빼버리고 총 자본수익과 차익금리가 같을 때 자기 자본수익이 변동하지 않는다. 됐죠? 이렇게. 부의 지렛대는 부는 뭔가 좀 이게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럼 안 좋다는 것은 내 돈의 수익이 떨어지는 거겠죠? 이건 뭐 공부거리가 아니라니까. 공부하고 있는 자체가 희한하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아니 이제 봐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거 말해봐요. 그러면 엄마 뭐 그런 것을 고민해 그런다니까. 공부거리가 아니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도 이런 상식이 없어요. 근데 학원에 와서 수업 들으면 그 상식이 뭘 상식이 되는 거야. 아니 봐봐요. 차익금리가 높대. 그럼 내 돈의 수익이 떨어지지. 그냥 가서 빌려봐. 은행 가서 돈 빌리는데 은행에서 이자율 5% 주라고 그래. 내가 50% 줄 테니까 빌려주세요. 그럼 50% 빌려봐요. 투자해봐요.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니까 떨어지니까 떨어지잖아. 그거잖아, 그거. 그런데 이건 뭐 공부거리 있어요, 이게. 그럼 어느 경우에 부입니까? 총 자본수익이, 아니, 차익금리가 높을 때. 무엇보다? 총 자본수익보다 끝났지, 그러면. 야, 요거 지금 공부했던 게 정리해 놓은 거야, 이렇게. 예? 그러면 정중립 부를 결정하는 게 정이냐 중립이냐 부를 결정하는 게 뭐가 결정해요? 차익금. 차익금리가 총 자본수익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렛대효과에서 엄청나게 잘 나온 거예요. 요거. 타인 자본 이용하면 그러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럼 타인 자본 이용하면 내 돈의 수익이 높을 수 있어요. 요걸 지렛대효과 그렇게 된다고 그래. 그러나 투자 위험, 금융적 위험이 뭐 한다? 증가한다. 끝났죠. 이걸 감소한다고 준단 말이에요. 감소한다고. 글쎄, 이걸 왜 공부해야 됩니까? 타인 자본 이용하면 내 돈의 수익 높일 수 당연한 거죠. 왜 타인 자본 이용해요? 두 가지야. 돈이 없을 때 타인 자본 이용하고 돈이 많아도 타인 자본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엄청 많아. 그래도 은행에서 타인 자본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낮은 금리를 빌려오면 그것을 이용해서 내 돈의 수익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낮은 금리를 빌려오면 내 돈의 수익 높일 수 있어요. 그거 장점이야. 그러나 돈을 안 빌려오는 것보다 빌려버리면 은행 돈을 갚아야 될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타인 자본 이용하면 자기 자본 높일 수 있어서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는 얘기거든. 말도 안 되는 거죠. 투자 위험이 증가하죠. 그냥 공부 안 해도 상식이라니까. 뭐 이거 공부할 건 뭐가 있어. 상식이지. 요거 엄청나게 잘 냈죠. 자, 네 번째. 지렛대과 전환. 요거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중요성이 없어요. 그게 뭐가? 전환이 바꾸다는 소리냐. 바꾸다. 그럼 봐봐요. 이게 무슨 지렛대인가 봐요.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이 10%고 차익금리, 은행에 줘야 될 이자가 15%라 이렇게 봐요. 그럼 차익금리가 더 커요. 이걸 부의 지렛대야. 그 부의 지렛대가 발생하면 내 돈의 수익이 떨어져. 나는 계속 손해본다고. 은행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그럼 이걸 정의 지렛대로 바꾸고 싶어. 이걸 지렛대과 전환이라고 그래. 그럼 정의 지렛대로 바꾸려면 간단하잖아요. 글쎄 매번 말하지만 뭔 공부거리가 이게. 요게 9가 되면 뭐가 될까? 정이잖아요. 정의 지렛대. 그러면 지렛대과 전환이라는 것은 지렛대과를 바꿔보겠다는 소리야. 정의 지렛대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고 부의 지렛대면 내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정의 지렛대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부의 지렛대면 내 돈의 수익을 높여야 돼. 정의 지렛대로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차익금리 낮추면 되지. 차익금리를 낮추면 그러면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전환된다. 이걸 지렛대과 전환이라고 그래. 그럼 이 자리를 다른 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채 비율을 낮추면 이 말은 은행에서 돈을 조금만 빌려오면 그 말이야. 돈을 조금 빌려온다고 해서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바뀌잖아요. 정부를 결정한 게 뭐라고 했어요? 차익금리. 그러니까 차익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 끝났어 이제. 근데 지렛대과는 계산 문제 하나 있어요. 뭐? 차기자본 수익 계산. 작년에 이 출제했으니까 올해 출제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지 이제. 그럼 공부 다 했죠. 여기 그냥 같은 말을 근데 여기 지금 지렛대과 전환을 볼 건데요. 총 자본 수익률이 10이고 저당 수익률이 15야. 차익금리가 15라고. 그럼 부의 지렛대야. 그러면 이걸 저당 이자율을 차익금리를 저당 수익률을 9로 만들어버리면 그 뭐다? 정의 지렛대. 그럼 결국은 지렛대과 전환은 뭘 낮춰라? 차익금리를 낮추면 부가 정으로 바뀐다. 자기자본수익률 계산. 좀 이따 계산 문제 보면 뭐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자기자본수익률은 내 돈 가지고 번 수익의 비율이니까 순용업소득. 이 순용업소득은 전부 다 내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내 수익이 안 될 수도 있죠. 은행에서 돈 빌려오면 순용업소득이 전부 다 내 수익은 아니죠. 그래서 은행에서 빌려왔다면 이자를 빼줘야 돼. 그러면 돈 안 빌려오면 이자를 안 빼주면 돼. 그러면 여기 이거는 영업에서 번 돈.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또 돈 벌잖아요. 팔았을 때. 그러면 처분했을 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더해주는 거고 떨어지면 빼주고 10억에 샀어요. 10억에 샀는데 1년 후에 파는데 12억이 될 것 같아. 그럼 2억이 수익이 발생하면 2억 더해. 근데 반대로 10억짜리가 8억이 될 것 같아. 2억을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저게 가치배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 이게 있고 또 이게 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금액으로 나오는 거. 자기자본이 얼마다. 순용업소득이 7천이다, 8천이다. 뭐 이렇게 금액으로 나온 거. 근데 그렇지 않고 율로 줄 수 있다 했잖아요. 총 자본 수익률이 몇 %고 차익금리가 몇 %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몇 %고 이렇게 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이 공식으로 푼다. 이걸 총총차부라고 그래. 총총차부. 총 자본 수익률, 차익금리, 부채 비율 이걸 총총차부라고 합니다. 자, 이 계산 문제는 문제 풀는 과정에서 나오면 됐거든요. 올해는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요건 한번 볼게요. 총 자본이 10%입니다. 저당 수익률이 8%입니다. 저당 수익률이 차익금리거든요. 대부비율이 50%래요. 이렇게 주면서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라고 그래요. 글쎄? 이게 계산 문제일까요? 총총 차부. 총 자본 수익 10% 플러스 총 자본 10%. 총총 차부에서 차가 차익금리가 저당 수익률. 그럼 8% 빼는 거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가 부채비율이야. 부채비율. 여기다 부채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부채비율을. 근데 부채비율이 안 줬잖아요. 요 대부분을 줬는데도 여기다 0.5를 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채비율을 수식을 알아야지. 부채비율은 대부비율을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부채비율 나오잖아요. 대부비율이 50%면 지분 비율도 50%고 여기다 100을 곱해서 100%가 되는 거고 100%가 1이고 여기 1이잖아. 1. 그럼 요 가로부터 계산하니까 10에서
10에서 8 빼면 2고 여기다 1 곱하니까 2고 그럼 몇 퍼센트? 12%. 이 정도. 자, 이렇게 총총차분 요거 계산한 것은 2번 나왔죠. 그러나 아까 제가 건너뛰어왔던 거 자기 자본수를 금액으로 나온 거. 요 금액으로 나온 것은 5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 이거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제 지렛대고 끝나고 대피용 문제, 지렛대고까지 해서 대피용 문제 각기 지금까지 했던 거 문제지 110페이지로 왔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이제 요거는 아직 안 배운 건데 대피용 문제에서 쭉 나온 거야 지금. 이거는 요 투자론 거의 끝날 무렵에 나와요. 여기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은 세공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건 이거잖아요. 영업소득세 계산해요. 그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순대이감 그랬거든. 순대이감.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금 있으면 더하고 이자 비용을 빼고 감가상각비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과세 대상 소득 그래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부동산 내가 투자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얼마 나올 것인가 추정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이 1억이다. 대체 충당금이 없다 하고 이자 비용이 그러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빼고 감가상각비 1,000만 원 빼고 그 8천이 나왔는데 이 8천을 과세 대상 소득 여기다가 세율을 곱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 빼잖아요. 빼. 순영업소득 1억에 대해서 세금 다 부과한 게 아니라 빼죠. 그럼 2천 빼고 8천에다 세금 부과한다. 그럼 요 2천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소리죠. 세금 안 내게 만들겠다는 소리야. 그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에 대한 세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OX? 요걸 다른 말로 이 두 개는 비용 처리한다. 비용. 그 비용 처리한다 말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 말이야. 요걸 비과세. 뺐으니까 비과 대상. 그러면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2번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유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유동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이 유동성이 현금이야. 현금.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환금성, 현금화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답이 2번이네. 예? 틀리고 고르겠으니까. 3번 부동산 투자는 저당권과 전세조달을 통해서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타인 자본 중에서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잖아요. 4번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10% 부동산 가격도 10% 올라가.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 준다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란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 해치.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구매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5번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영속성 및 내구성으로 토지는 영속성, 건물은 내구성이죠. 가치 보존력이 높은 편이다. 잘 마모되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우리 부동산의 특성, 영속성 하면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안 배운 지문이 하나 있네요.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건데 미리 나왔네요. 2번이고. 자, 문제집에서 3번 문제 가볼게요.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전액 지분 투자 시에는 지렛대로 인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렛대 효과를 누린다. 타인 자본 이용했다. 그럼 아까 좋은 점은 내 돈의 수익이 높일 수 있지만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근데 전액 자기 자본이면 채무 불이행 위험은 없죠. 없죠. 이 말은 전액 자기 자본이라면 금융적 위험은 없다. 그 말이 이렇게. 2번 용자 지렛대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자기 자본 높아질 수 있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높아진다. 정의지렛대. 떨어진다. 부의지렛대. 3번 총 매입 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여 집을 매입한 경우. 이 말은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7억이다. 그러면 7억 빼고 3억만 내 돈인 3억만 들어갔다는 소리야. 이 말은 전세 끼고 주택 샀다는 소리야. 이것도 뭐다? 지렛대 효과로 볼 수 있다. 4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란 정의 지렛대 효과란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거든. 어느 경우에 차익금리가 낮을 때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이 하락한 건다 상승한다. 상승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저당 수익률이 요 차입이자율이죠.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저당 수익률이 차익금리가 높아. 그럼 부의 지렛대. 그럼 내 돈의 수익이 떨어질 거라고. 부채비 높이면
이제 이 말은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데 이자율이 높을 때 부채비 높다 돈을 많이 빌려온다는 소리야. 그럼 나는 쫄딱 망한다는 소리잖아요. 지분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를 V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OX? O.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구성되어 있네요. 3번은 지문으로. 4번 틀리게 설명된 건 그렇습니다. 4번부터 한번 가봐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비를 커질수록 돈을 많이 빌려올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한 7번, 8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답은 4번. 1번 투자 금액 대비 차익 비율이 클수록 지렛대가 크다. 이 말은 대부비율이 클수록 돈을 많이 빌려올수록 지렛대가는 커질 수 있다. 2번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차익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아요. 그럼 집값 상승률은 10%다. 차익금리가 5%다. 그러면 이거 10% 갖고 차익금리 이자 주고도 남음이 있죠. 이렇게 되면 지렛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정의 지렛대라고 할 수 있죠. 자본이득을 본다는 소리죠. 자본이요? 자본이득은 집값이 올라갔을 때 자본이득이잖아요. 이런 건 지렛대 효과 볼 수 있다. 3번 중립 레버리지란 부채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수익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번 과도한 레버리지는 투자자의 금융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됐나요? 4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 7번 문제. 이런 행토를 한 5번 나왔던 것 같아요. 기업, 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니은 타인자본을 50번 활용한 경우에 각각 1년간 자기자본 수익. 작년 시험 문제는 타인자본 활용하지 않는 경우하고 타인자본 40% 활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퍼센트만 다르고 똑같죠. 그럼 타인자본 활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 타인자본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갔대요? 5억. 부정하기 5억이니까. 그럼 순용업소득이 얼마? 3천. 은행이 내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3천이 전부 다 내 수입이야. 부동산이 올라갔네. 플러스 5억에 대해서 2%. 5억에 대해서 10%면 얼마요? 5억에 대해서 10% 5천. 그럼 2%는요? 0.02. 이거 4천인가요? 5 곱하기 0.02 몇 퍼센트예요? 5억에 대해서 20%면 얼마예요? 1억. 2%면요? 1,000만 원. 그러면 5억을 투자해서 영업을 통해서 3천 벌고 부동산 가격이 1,000만 원 올라갔고 그럼 4천 버니까 몇 퍼센트? 8%. 니은은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습니다. 좀 어렵게 주려고 노력했네요. 그럼 타인 자본 50% 활용했으면 내 돈은요? 2억 5천. 은행에서 돈 빌려왔으니까 이자 줘야 되고 3천에서 이자 줘야죠. 그럼 2억 5천에 대해서 몇 퍼센트요? 4% 곱하기 0.04. 그럼 2억 5천에 4%면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그럼 3천에서 순용업 3천에서 나한테는 2천만 원. 은행에다 1,000만 원 줘야죠.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올라갔고 1,000만 원 올라갔고. 요 1,000만 원 1,000만 원 없어지잖아요. 그럼 2억 5천 투자해서 3천 벌고 걸로 예상되죠? 그럼 내 돈의 수익이 나오겠지. 자, 12%가 나온대. 12%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공부거리 아니에요. 내가 풀고 있으면 아우 답답해 미치겠네. 저걸 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한다니까. 자, 이제 위험으로 갑시다. 위험과 수익이 나왔습니다. 위험, 여기서 표준편차와 분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위험의 종류,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금융적 위험 아까 내내 했잖아요.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금융적 위험, 채무 불이행을 금융적 위험을 한다. 그럼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 있겠지. 돈 안 빌려오면 되지. 그럼 전액 자기 자본이라면 3번 봐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다면 금융적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2번은 대부분이 높다, 부채비 높다,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소리죠. 그러면 금융적 위험보다 커진다.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죠. 유동성 위험은 환금성이 낮아.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데, 팔고 나와서 빨리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잘 안 팔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안 팔린다. 그것을 유동성임이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안 팔리기도 하고, 또 10억짜리인데 여기 안 팔리니까 나는 현금은 급하고 이게 9억으로, 8억으로, 7억으로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7억에 팔렸어요. 그러면 환금성이 낮아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3억을 손실 본 거야. 이걸 유동성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동성임은 현금화 과정에서 손해볼 수 있다. 안 팔리니까. 근데 은행에다 예금했으면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은행에다 10억 예금했어요. 그냥 가서 찾으면 10억이야. 근데 부동산은 10억을 부동산 사버리면 그럼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 하고 싶은데 환금성이 낮으니까 빨리 현금화가 안 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안 팔려. 2번은 원하는 시기에 안 팔린다고. 그 다음에 1번은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해볼 수 있다.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이걸 유동성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겠죠. 보면 딱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 문은 잘 나오지 않지만 나오면 이렇게 내겠잖아요. 전액 자기자본 투자한다면 유동성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 있을까? X. 전액 자기자본 투자했다. 그러면 금융적임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지 유동성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자, 앞으로 가면 이런 게 나와요. 시장위험이라고 나옵니다. 사업상위험. 이거는 출제 비중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업상위험은 글쎄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 샀어요. 그게 부동산 투자 사업이거든. 그럼 부동산 사업을 하면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은행에다 예금하면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 사면 운영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운영할 때 영업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내가 부동산에 사지 않고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위험은 없어요. 시장 위험은 뭘까? 시장상이 바뀌어. 내가 부동산 샀는데, 부동산 투자 사업했는데 시장 상황이 변동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이걸 시장 위험이라고. 생각해봐요. 은행에다 예금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부동산 시장이 좋고 나쁘고 나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은행에서 나한테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금하지 않고 사업한다잖아. 이거 사업, 투자 사업. 부동산 사면 그 말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또 그렇게 어려워해요. 이거. 응? 부동산 사면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운영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야. 부동산 사면 시장 위험도 있고 운영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을 하면 이런 일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것을 사업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치적 위험은 내가 1,000억이라는 돈을 신한은행 검단 지점에 예금하든 서울 영등포 지점에 예금하든 부산 해운대 지점에 예금하든 나의 수익은 똑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검단에 샀느냐 해운대에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져요. 그것을 위치적 위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다 예금했으면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운영 위험도 없고 시장 위험도 없고.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투자 사업상 나타나는 불확실성이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죠. 지금 하고 있는 위험의 종류가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실은. 이 금융적 위험과 유동성 위험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금융적 위험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법적 위험 볼 필요도 없고요. 인플레 위험은 어쨌든 한 번씩 질문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나온 거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임대인이라니까. 여러분 임대인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임대차 계약 맺을 때 기본 50만 원이고 물가가 10% 올라가면 그럼 임대료도 10% 올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임대료 인상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럼 인플레 위험이 무슨 말인가 이걸 내지 않고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임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해집니까? 그걸 내요. 임대인들은 물가 상승일 만큼 임대료 인상계약을 맺는 게 유리하다 이거 낸다고. 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은행은 금리를 높여야 되니까 변동금리로 가는 게 유리하다. 가끔씩 내는 거야. 가끔씩. 법적 위험은 필요 없고 금융적 위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고 그 다음에 사업상 위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중요하고 이 두 개는 중요성이 거의 없는 거고. 그럼 이러한 위험이 있으면 이 위험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험에서는 이 위험 처리 방법을 가장 잘 낸단 말이에요. 그 위험 처리 방법이 자, 기하 요상을 외운다고 했잖아요. 요 몇 가지 배웠던가요? 6가지.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위험 있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야. 거의 안 나와, 요즘. 거의 안 나와.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그 말은
부동산이 있고, 이봐요. 여기서 한번 골라보라고요. 여기에 A 부동산이 있고, 여기 B 부동산이 있고, 여기 토지가 있고, 여기는 채권이 있고, 국채가 있고, 국채, 국가에서 받는 채권, 공채가 있고, 이게 다 투자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에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위험 있으면 이거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투자 안 하겠다. 그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야. 안 나와.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자, 보수 예측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민감도 분석이 있고, 평균 분산 결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고, 요 6가지 암기하고 있어야 돼. 지금쯤이면. 그럼 못했다. 그럼 하시면 돼. 지금은. 예? 그럼 요 타이틀만 가지고 시험에 출제한다. 타이틀만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민감도 분석으로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낸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보수적 예측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요 타이틀만 가지고 시험에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깊은 내용을 가면 이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아까 말했잖아요. 위험 있으면 안 한다. 위험 있으면 안 한다. 그렇죠? 그런 것을 위험 회피라고 그래요. 위험 회피. 근데 이 위험 전가라는 게 있는데 위험 전가를 떠넘기는 거고. 그럼 이게 위험이 있으면 내가 안 한다. 위험을 피해가는 거지 위험의 전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해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 회피냐 전가냐고 물어봐요. 그럼 위험 회피입니까? 전가입니까? 회피. 그러면 돼요. 아까 우리 위험을 전가를 하나 봤는데 어떤 게 위험의 전가든가요? 위험의 전가? 내가 임대인, 여러분 임차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임대로 인상계약을 맺었다. 그게 위험의 전가야.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임대로 인상계약을 맺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거라고. 그것을 위험의 전가라고 해요. 위험의 전가. 그러니까 위험의 회피라는 게 있고 위험의 전가라는 게 있는데 위험의 전가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고 위험 회피는 피해가는 거고.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게 위험을 회피입니까? 전가입니까? 회피. 이렇게 자세히 설명거리가 아니라고. 근데 뭔 말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 봅시다. 요거 알 필요 없어요. 국채, 아니 예금이 있고 국공채에 투자하겠다는 소리야. 위험이 없는 거. 요거 필요 없어요. 나오도 안 해요. 요것만 하시면 돼. 요거 굳이 본다면 요거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 회피, 위험 전가 아니다. 요 밑에 거 1번이면 볼 필요 없이.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은 예측할 때 보수적으로 한다. 보수적으로 한단 말은 높인다는 소리, 낮춘다는 소리. 낮춘다. 그럼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하를 기억하는 기하. 기아가 아니라 기하. 수익은 비관적으로, 비용은 높여서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요 1번도 필요 없어요. 요 세 가지가 똑같은 말. 기대 수익률, 기대치, 투자 수익의 추계치 다 똑같은 말. 이걸 낮춘다는 거야. 낮춘다.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한다. 낮춘다. 이걸 기하라고 그래. 기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래요? 요구 수익률. 그럼 여기 위험을 처리할 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 사용한다. 그 말이라고. 그럼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면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 할증이 높아지고 요구 수익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이걸 요상이라고 그래. 그럼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요구 수익이니까 요구 수익을 사용하는데 그럼 위험이 있으면 요구 수익을 높인다. 이걸 요상이라고 해요. 요상. 요상에도 어쩔 수 없어요. 요상. 그러면 기하 요상은 앞에 요 기하가 보수적 예측 방법이고 요상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민감도 분석이 나오네요. 아니요.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을 높인다. 위험 조정 할인율, 요구 수익률, 할인율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요 할인율이 나왔단 말은 현재 가치 구합니까? 미래 가치 구합니까? 현재 가치. 그럼 위험한 투자일수록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하면 할인율이 나와야죠. 할인율.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여기 기출 지문입니다. 위험이 높은 부동산일수록 현재 가치 산정할 때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산출 요소, 투입요 결과치 이거 찾는 거라. 요것만 찾으면 돼. 민감도 분석이란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산출 요소, 결과치 변화의 정도로 파악한다. 근데 결과치 산출 요소가 이거거든요. 요걸 수익성이라고 그래. 수익성. 요거 수익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민감도 분석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그거야. 민감도 분석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맞나요? 이제 근데 좀 더 깊은 내용 가면 민감도 분석이란 투입 요소 변화할 때 결과치, 그게 산출 요소, 그게 수익성. 그럼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수익성의 변화 정도를 파악한다.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변화할 때 결과치 변화 정도, 투입 요소 변화할 때 산출 요소 변화 정도. 그게 뭐다?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평균이 뭐래요? 평균? 평균 기대 수익률. 분산은 위험. 그래서 이게 안 될까? 평균 분산 결정법은 이런 뜻이잖아요. 평균이 뭔지 모르겠어. 분산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뭘 결정한대. 그 말이잖아요. 이게 말만 보면 평균이 무슨 말인지 몰라. 분산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평균 분산 결정법은 뭘 결정하겠다는 소리야. 이게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A하고 B가 있어. 부동산이. 그럼 A 할까 B 할까? 그게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보자고요. 요 A 분산의 기대 순위이 있어요. 요가 아직 이런 공부 안 했다고 봐요. 공부 안 했다고 한번 선택해 봐요. 예? A하고 B의 기대 순위이 둘 다 10% 이렇게. 그런데 불확실성 위험이라고 그래. 위험. 이게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요.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라고요. A는 요 표준 편차 위험이 2고 B는 5래요. 그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뭘 선택할 거? A. 수익은 똑같은 위험이 낮은 거, 불확실성이 낮은 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위험이 있어요. 두 개 다 5야. 표준 편차. 위험은 똑같아. 그럼 A가 기대 수익률이 10이고 B는 8이야. 뭘 선택하려고? A. 이걸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그래요. 그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평균은 기대 수익률, 분산 위험. 그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위험 가지고 A, B 둘 중에 어떤 것을 한 것일까를 결정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A, B 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위험 가지고 A하고 B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한 것을 결정합시다. 그런 거야. 그러면 요 첫 번째는 수익이 똑같을 때 위험이 높은 거 선택하는 게 위험을 처리하는 게 아니죠. 위험을 낮은 거 선택해야 되지. 위험이 낮은 거.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자산. 여기 위에 게 이거고. 그럼 여기는요.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자산. 이걸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오. 평균 분산 결정법이란 위험이 똑같을 때 수익이 높은 거, 수익이 똑같은 위험이 낮은 자산을 선택하는 논리를 말한다. OX? 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위험 끝났습니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비례. 자,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상쇄 관계에 있다. 이 정도. 6번은 필요 없고.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거의 나오지 않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자주 나오는 편이고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 요구수익 이론,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고 투자 결정한 다음에 나온 수익률을 뭐란다? 실현 수익률. 투자 여부 결정합시다. 어떤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12, 요구 수익률이 10. 투자합니까? 투자하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니까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수익률이 5%, 요 5%를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은 투자한 다음에 실제로 나온 수익률.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중에서 투자 결정은 무엇과 무엇으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요 두 개 가지고 투자 결정하고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하고 관련이 없고. 예? 이걸 실현 수익률, 실제로.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한 다음에 실제로 나온 수익률을 실현 수익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실현 수익률은 실제로 발생한 수익률인데 투자 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실현 수익률 요것밖에 안 나오고 실현 수익률은 한 10년에 한 번꼴 나올까 말까 해요. 최근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안 나올 거야.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뭐라고 했어요? 계산 문제.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요. 개별자산 포트폴리오 영어 풀고 그냥 계산 문제 좀 이따가 계산 문제 풀어보면 요령 아시면 돼요.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요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평균이 그래서 아까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평균이 뭐라고 했어요? 기대 수익률.
그럼 여기서 이론적으로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주어지면 계산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이렇게. 이런 자료를 줘요. 자료. 이 자료를 주면서 기대순위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의 기대순위를 구해보라 그러는데 이 부동산이 내년에 경제상황이 호황이면 그러면 기대순위 10%, 호황이랑 20% 곱하고 뭐 해라? 더해라. 더해라. 이게 기대순위래. 그럼 여기 해볼까요? 20 곱하기 10 플러스 50 곱하기 8 플러스 30 곱하기 6 끝. 20 곱하기 10 200 50 곱하기 8 400 30 곱하기 6 180 그러면 780 780은 7.8%. 이 정도의 문제 두 번 19 했다고 30 했다고 두 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개별자산의 기대순위이고 개별자산의 기대순위 봐볼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곱해라. 그 다음에 여기 20 곱하기 10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호황일 때, 보통일 때 나와야지. 50 곱하기 8. 불황일 때 나와야지. 불황일 때는 30 곱하기 6. 780, 780은 7.8%. 이렇게. 이 정도는 너무 쉽고, 이 정도 나와야지 않을까요? 포트폴리오 기대순위율. 포트폴리오 기대순위율 이 정도 나와줘야지. 그나마 우리가 좀 문제 답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포트폴리오 기대순위율은 요 가중평균이네요. 작년 시험지문 가볼까요? 작년 시험지문 포트폴리오 기대순위율은 각 자산의 기대순위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가중평균. 가중평균이 나오면 뭐다? 기대수익률이다. 예. 자, 이는 아까 해보듯이 좀 어려워요. 아까는 분산 하나 했고 여기는 A, B, C 이렇게 나왔어요. A, B, C.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그때 기대수익률 구하는 거야. 나오면 계산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계산 문제로 해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라고. 계산 문제 맞출 수 있는 게 10문제 중에서 최소한 3개에서 5개 사이로 나옵니다. 맞출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왔어야 되는데 저하고 계산 문제 하는 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물론 세상 일이 그렇게 안 되지만. 근데 밥은 매일 먹었죠. 그렇잖아. 커피도 매일 마셨고. 그렇듯이 했으면 될 텐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하나씩 해봐.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 문제 안 하려면 밥을 먹지 마라. 그러면 되지. 그러면 밥을 먹기 위해서 계산 문제 한 문제 풀어보라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5문제 풀어. 그러면 합격이지 뭐 이렇게. 그 농담인 게 아니라 민법의 비지 의사표시보다 훨씬 쉬워. 훨씬 쉽다고. 안 하니까 그러지. 5번만 해보면 할 게 없다니까. 5번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다고. 안 한다는 안 해.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 100% 맞춰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요 포트폴리오 구성 요거하고 요거하고 여기잖아요. 각 자산의 구성 비율 요거하고 요 비중이나 구성 비율. 그 다음에 각 자산의 기대수익률. A, B, C의 기대수익률. 그럼 여기다가 각 자산의 기대수익률 여기다가 10%, 8%, 6% 이렇게 주면 곱하고 더하라는 소리라고. 이렇게 것을 가중평균이라고 그래. 그럼 이 두 개를 줘버리면, 둘 다 줘버리면 그것은 변별력이 전혀 없으니까 둘 중에서 이 문제는 뭘 안 줬습니까? 각 자산의 기대수는 안 줬잖아요. 이거를. 그럼 A, B, C의 기대수는 안 줬잖아요. 그럼 구해야지. 그럼 A, B, C의 기대수를 구해서 여기다 쓰고 곱해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A, B, C의 기대수를 가볼게요. 그럼 A의 기대수율은 내년에 경제 상황이 호황이면 기대수율 10%, 불황이면 8%, 호황일 확률 60%. 여기다 곱해 이렇게. 불황이나 40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A의 기대수율이라고. 그럼 이제 A의 기대수율을 봐볼게요. A의 기대수율은 60 곱하기 10. 이 60이 60%. 10은 요 10% 플러스 40 곱하기 8. 그래서 A의 기대수는 9.2. 요거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9.2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B도 같은 방법으로. 그럼 B는 60하고 8하고 40하고 6하고 그게 B입니다. 얘는 60하고 8하고 40하고 6하고 720, 7.2%. 여기다 7.2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C는 60하고 8하고 40하고 4하고 그래서 6.4% 여기다 6.4 곱한다. 그럼 나오는 거지. 한 번만 해봐야 하고 싶으면 한 번만 해보면 속으로 올 거야. 아우 진짜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그동안 왜 안 했을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52 여기 9.2 요거 그 다음에 30 7.2 20 6.4 결국은 요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구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8.04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약 정집이 있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나는 못 풀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아까 똑같은 거요. 요구순위로 나왔네요. 요구순위는 여기까지 하고 정확히 10분만 쉬었다가 요구순위부터 할게요. 되셨죠? 응.